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저기 그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가시면은 꼭 여기에 있는 엔데버 홀인가 그럴 거예요. 엔데버 홀가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 전시장에 이제 싹 가셔가지고 보시면 막 처음에 이제 기틀부터 날리면 뭐 종이 비행기 이게 저기 블루 오리진의 그 상호 로고가 새의 기틀이잖아요. 기틀이라고 하는 새 그거인데 그런 어떤 기틀이 날아가는 동영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이 재사용 발사체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80년대, 90년대 재사용 어떤 스페이스 셔틀을 만드는 지가 되게 감각적으로 잘 전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1세대라면은 2세대를 이제 1세대를 하면서 얘네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특히 비용 구조가 너무 비싸다. 유지 보수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2세대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 여기 한 2001년 정도에 이런 프로그램이 스페이스 런치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른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가지고 오지 않는데 얘네들이 어떤 세컨 제너레이션 리유저블 런치 비클이라는 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큰 골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사회 경제적인 목표를 뭐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인 아키텍처 디자인 고를 무엇으로 하자. 뭐 수명은 얼마, 비용은 얼마, 개발 비용은 조금 싸게 이런 형태의 어떤 아키텍처 디자인 고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보통 저희는 그 아키텍처럴 디자인 골에 대해서는 공학자 또는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스트래티직, 소시오 이코노믹한 골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이 가장 프라이어리티를 높게 하는 거는 commercially owned and operated second generation reusable launch vehicle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민간이 그리고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할 수 없는 거는 만들어 놔봤자 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스페이스 셔틀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같고 그래서 파트너십을 이제 민간과 잘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별을 둬서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 어떤 미국의 산업 베이스를 잘 활용한다. 경쟁력을 이제 키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SS 그 우주정거장의 미션들을 이제 어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골을 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런 골들이 저희도 우주청에서 조금 더 이제 약간 유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각각의 어떤 아키텍처럴 그 사업적인 목표랑 그다음 이 사업들을 저희가 묶어가지고 결국 우주청이 생각하는 비전이랑 조금 그 거리를 메꾸는 어떤 센텐스 그게 아마 추진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저희가 지금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개정을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하는 어떤 재사용 발사체를 쭉 묶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 발사하려고 했던데 잘 안 된 스페이스X 스타쉽이 제일 유명한 게 있고 잘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친구들이 되게 저희는 이제 중국 보면은 중국이 로켓 만드는 애들만 한 15만 명, 15만 명, 16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라서 그럴 수 있는데 훨씬 의사결정을 좀 빨리 또는 효율적으로 그게 민주적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이 장정 9호 롱마치 9라는 거를
중국 친구들이 이제 숫자 9를 되게 좋아하니까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뭐 장정 1이 이제 동팡 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좀 드리비티브 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 이후에 2, 3, 4 아직도 이제 장정 2호 같은 경우 유인 미션에 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성 추진제로 2, 3, 4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위험하니까 또 사람도 많이 죽어가지고 케로신 베이스로 5, 6, 7 뭐 이렇게 7, 8, 9는 아직 아닌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 만들고, 이제 9호를 아껴놨다가 장정 9호는 세턴 비슷하게 해가지고 달에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장정 9호인데, 원래는 케로신 베이스로 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RD180보다 180이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케로신 다단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보다 좋은 YF130이라는 엔진을 만들자, 그렇게 하기로 다 하고 꽤 연구를 했었거든요. 2022년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뒤집더라고요. 그게 22년 정도에 그런 의사결정을 했고, 그게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보고 그렇게 이제 바꿨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되게 큰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도 클 거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나는 카피캐시아를 사실 전 세계에 대놓고 이렇게 표명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스타쉽이 이렇게 약간 그 게임 체인저로 기술이 들어오니까 중국이 만약에 자존심만 있다, 또는 뭐 요즘 너무 이제 차세대 발사체 때문에 제가 약간 그러긴 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쉽게 바꾸기가 힘들 거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딱 바꾸고, 우리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길이다, 우리가 잘하는 거는 지금은 카피다 라고 이제 시인을 하고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되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롱마치 9이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앨런 머스크가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뭐 중소형 재사용 발사체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주커 3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중국에서 랜드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메탄으로 해가지고 아마 성공하고 하면은 이제 팔콘 9과 가장 경쟁이 조금 치열하게 될 수 있는 발사체이지 않을까 싶고, 유럽에서는 아리안 넥스트라는 개념 가지고 오고 있고, ULA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보잉이랑 락히드 마틴이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만든 로켓인데, 여기도 이 사장인 토니 브루노라는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부터 뭐 2017년부터 엄청 그 앨런 머스크를 이렇게 디스를 많이 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왜냐하면 재사용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10번 이상 재사용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피지블하지 않은데 쟤는 사기치는 거야 라고 하다가, 이제 그저께인가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ULA도 본격적으로 이제 재사용 어떻게 하겠다를 곧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생각보다는 재사용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무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컨 제너레이션 리유저블 런치 비클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나왔던 스토리들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스페이스 셔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스페이스X의 팔콘 9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징검다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DCX라는 형태의 그 수직 이착륙 데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X33, 34는 이제 수평 착륙이긴 하지만 재사용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커머셜 파트 쪽에서는 이제 키슬라라는 회사가 러시아에 엔진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재사용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 마지막에 이제 위에 탑을 쌓았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탑을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천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미국은 이미 그런 어떤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들이 축적되고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또는 데몬스트레이터를 뭘 했느냐, DCX가 뭐 91년부터 96년까지 여기 아주 깨알같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내려앉는 이런 어떤 기동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직으로 했다가 옆으로 이제 호버링해서 착륙하는
그런 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X33, 34 그리고 엑스프라이즈라는 어떤 그 시상식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커머셜 기업들이 이런 기술 확보를 위해서 많이 참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을 아주 잘 세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재사용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총 한 8번 정도 착륙을 실패하고 9번 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여기 해상 착륙, 육상 착륙 2015년 11월에 지상 착륙을 성공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상 착륙은 다음에 2016년 4월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취했던 전략이 뭐냐면은 데몬스트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상에서 이제 수직 이착륙 시험들을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착륙을 테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착륙은 이제 포스트 미션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비행하고 나서 짜투리로 남는 연료를 가지고 바다에 그냥 빠뜨리지 않고 불을 한번 붙여보고 그러고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미션은 미션대로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때 이게 이제 다시 지구 재진입을 하거나 엔진을 불을 다시 붙여야 재점화를 해야 되거나 그런 우리가 꼭 비행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피직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직스들을 사실 손을 안 대고 코를 푼 거죠. 그런 전략들이 매우 주요했고 그거를 이제 한 뭐 8번을 하면서 이제 돈은 꽤 벌었죠. 돈은 뭐 한 번 발사할 때마다 하나로 한 뭐 1,600억, 뭐 1,700억. 왜냐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코츠나 CRS 이런 미션들 물론 커머셜 미션은 조금 뭐 한 700억, 800억 받고 싸게 비행을 했지만 정부 보조 미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1,500억 이상의 단가를 받아서 하면서 기술들을 축적을 해서 저희도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할 때 이런 형태로 좀 하겠다. 굳이 뭐 이걸 착륙 오늘 뭐 스타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스토리가 다릅니다. 스타쉽은 이제 앨런 머스크가 배보로 등 따시기 때문에 자기 돈을 이제 막 넣어가지고 그 테스트 플라이트를 많이 하지만 팔콘 9 같은 경우는 테스트 플라이트를 딱 700m까지만 했거든요. 그 위로 가는 거는 무조건 미션, 포스트 미션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매우 많이 절감해서 이 재사용 기술을 확보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차세대 사업에서도 저희가 재사용한다고 하지만 32년까지는 달 미션하고 33년부터는 이런 포스트 미션 테스트를 통해서 35년까지 재사용을 완성하겠다라고 주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얘네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를 이거 하나씩 찍어야 되나?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불만 붙이고 안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불만 붙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살짝 한 번 더 하고 세 번째는 한 5m 올라가고 네 번째는 뭐 한 100m 올라가고 나중에는 이제 700m까지 뭐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그 호프 테스트라는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호프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엔진의 추력 조절이 잘 되는 거나 뭐 자세 제어가 잘 되는 거나 이게 불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밑에 뭐 녹는 게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이제 27년 정도 되면은 이런 어떤 호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재사용 시연체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럽은 뭐 하고 있나 보면은 이제 유럽도 그런 어떤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먼저 엔진이 중요하니까 엔진부터 좀 개발하고 그것들을 이제 데몬스트레이트 레벨에서 이제 프로그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일본이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칼리스토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아리안 넥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재사용 기술을 완성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죄송합니다. 이 제목이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는 이제 케로신 다단 엔진에서 이제 세계 1등인데 그거를 이제 버리고 LNG, 그러니까 메탄 베이스의 재사용 발사체를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요. 가장 이 중국이 이렇게 빨리 빠른 행보로 지금 하고 있고, 스페이스X가 엔진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발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퍼스트 미션으로 이제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지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 정도면은 아마 또는 내년 정도 되면은 분명히 중국에서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이제 모사하는 정도, 팔콘 9과 견줄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7, 8군데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22년도에 또 했던 거고요. 보다 보면은 이제 배만 좀 아픕니다. 얘네들은 이제 돈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저는 예전에 요 시험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안전이 확보되는 시험 장소가 되게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랜드 스페이스도 비슷한 그런 테스트들을 하고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직은 큰 프로젝트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30년대 중반까지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우리 그 기본 계획 발표하듯이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럽과 같이 칼리스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조인트 리서치 프로그램에 엔진을 일본에서 이제 만든 수소 엔진을 넣어가지고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히스토리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잘 카피를 한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CX랑 비슷한 형태의 RVT나 그 다음에 칸코마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컨셉추얼한 스터디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여전히 변죽만 올리고 있다. 왜냐하면 재사용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작사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TRL 레벨들을 보면 미국은 당연히 지금 TRL 9 정도 와 있는 것 같고, 중국이 이제 거의 7, 8 정도까지 따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성 관련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버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훨씬 더 좋을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앨런 머스크의 어떤 재사용성에 대한 주장은 그 20년의 트윗에 보면은 네가 2번 또는 3번 정도만 재사용해도 이게 경제적으로 피지블해, 경제적으로 재사용성이 좋아, 이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ULA의 CEO였던 토니 브루스고, 그 다음에 아리안 스페이스의 CEO인 이스라엘, 여러 사람이 오비탈 ATK의 또 CTO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을 비난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루저가 돼 있는 거고, 앨런 머스크는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비용 분석을 실제로 해보면은 이런 형태의 한 2번 이상부터는 1회 발사 비용이 더 재사용했을 때 더 떨어진다라는 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런 재사용성을 이용해 가지고 스페이스X의 매출이 얼마만큼 또 많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그건데요. 차세대 발사체나 저희 쪽에서 이제 재사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난받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요가 그만큼 많으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사용을 할 만큼 재사용을 하려면은 뭐 1년에 한 10번은 써야지, 20번은 써야지. 근데 뭐 누리호 올해 한 번 쏘고 내년에 한 번 쏘고 1년에 한두 번 쏘는데 굳이 재사용 발사체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블레임들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수요도 있을 거고 이제 국외 해외 수요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요 그래프를 가져온 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유로 컨설트에서 2018년도에 그 위성 수요를 이렇게 쭉 추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한 30개, 뭐 100개, 뭐 100번 정도 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위성 수요를 이제 옛날 한 7, 8년 전에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얘가 다 틀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얘네들 데이터는 다 가비지가 된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스페이스X 때문에 그런 거이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거보다 한 2배 가까이 수요가 더 증가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제 제가 예전에 그린 건데 여기 보면은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 되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요 중간에 살짝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연간 발사 횟수인데 그만큼 이제 발사를 많이 안 하는 나라인데도 재사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마다 이제 그 저는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을 옹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에어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이제 가격이 요 세로축이죠. 세로축이 그 발사 단가가 떨어진다면은 현재가 뭐 한 3,000불 킬로그램당 한 3,000불 정도 되는데 그게 1,000불 정도 된다면은 한 3배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10분의 1 정도 오도가 된다면은 10배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추정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일레스티시티가 얼마가 되는지는 아직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논문은 없고요. 제가 챗GPT한테 이제 한번 조사를 시켜보니 챗GPT가 이제 일레스티시티를 마이너스로 해서 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스페이스X가 원래는 6,500만 불 정도에 발사하는 거를 요즘 이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가격을 6,700만 불 올리고 뭐 어떨 때는 7,000만 불 올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지금 독점 시장이라서 굳이 내가 싸게 서플라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원가 구조를 보면 얘네들이 이제 한 뭐 2천만 불 또는 어떤 사람은 1,500만 불 스페이스X 팔콘 9의 그 발사 실제 걔네들 인터널 코스트로 치자면은 1,500만 불, 뭐 2천만 불 정도 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직은 얘가 우리가 그 체감할 정도의 일레스티시티가 나와 있는 수준은 아닌데 이런 트렌드 자체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를 증명은 아닌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비용 분석 모델을 써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제 비용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로켓을 만들고 발사를 할 때 얘 엔진은 얼마고요, 뭐 탱크는 얼마고요, 발사 운용 비용은 얼마고요. 추진제 비용은 얼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랜스 코스트라는 어떤 그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모델이 있고 그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가지고 발사 운용 비용들이나 뭐 고정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발사 비용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사체 클래스가 여러 가지일 테니까 작은 발사체, 중간 발사체, 누리호급이 이제 여기 한 200톤. 그러니까 요거는 1단의 추진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리호급이 요 정도, 팔콘 9이 400톤 요 정도 되고, 800톤급은 스타쉽 정도는 아니지만 팔콘 9과 스타쉽 중간 정도. 그래서 이제 아주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이런 클래스의 발사체에 대해서 이런 비용 분석 그 모델을 가지고 재사용 1년에 몇 번을 쏘면은 얘네들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조작에 가까운 건데요. 이거는 그 여기에 들어가는 팩터들을 튜닝을 잘 하면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인 트렌드를 이제 조사할 때 이런 방법들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10번 정도 쓰는데 노란색이 이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 파란색이 차세대 발사체 이제 변경안이 요 파란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박스로 돼 있는 얘가 팔콘 9의 비용이라고 해서 한 뭐 2,000불에서 3,000불 사이 정도가 된다. 1년에 뭐 10번에서 20번 사이를 쏘면은 요 정도 나온다는 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튜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사실 모르니까 이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값을 뭐로 정의하냐면 이제 가격이 얼마나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바뀌느냐. 그래서 가격이 10% 바뀔 때 수요가 뭐 10% 바뀐다. 그럼 E가 1이겠죠. 1이 되는 거고, 가격을 내가 1만큼 거꾸로 좀 얘기를 했는데, 가격을 1만큼 내렸을 때 수요가 뭐 1만큼 증가한다. 그러니까 10% 증가한다. 그럼 이제 이 값이 1이 되는 거고, 이 절대값은 좀 정확하지 않다. 하여튼 이 값이 10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페라리 뭐 아주 비싼 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 2, 3억 하는 차가 갑자기 페라리가 2천만 원 한다면은 당장 사야죠. 근데 쌀이 뭐 2만 원 하다가 1만 원 했다고 쌀을 더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값이 되게 낮은 디맨드 일레스티시가 낮은 어떤 생필품이고, 그러면 이제 위성이나 우주 수송 수요가 이 값이 얼마인 시장인지를 우리가 가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 E가 1이라면 2라면 3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1을 0.5, 1, 2, 3, 4. 4라는 거는 되게 가격 민감한 시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싼 발사체, 좀 싼 어떤 로켓을 만든다면은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E가 4라는 거고요. E가 1이라는 건 그런 게 약간 뭐 좀 둔감하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년에 5번 쏘는 로켓이 있는데, 걔네가 이제 한 뭐 400톤 정도 되는 애가 1년에 5번 쏘는 로켓이 있는데, 걔가 만약에 재사용을 10번 하는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어가지고, 그 NRE는 이제 재사용입니다. 재사용하는 애를 만들어가지고 코스트를 낮추는 거죠. 비용을 낮추고,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4라면은 1년에 15번을 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이라면 한 7번, 원래 5번 쏘던 게 한 7번 정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시장이 아주 어떤 스태틱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스는 아닌데 동태적인 상황인 거죠. 내가 가격을 다운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수요가 얼마나 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가상으로 이렇게 그려보자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뭐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나라가 1년에 10번 쓰는 나라가 있어요. 또는 뭐 도메스틱 시장이 있어요. Q가 10인, 레퍼런스 Q가 10인인 경우는 E가 만약에 4라면은 30번 정도 예, 이제 재사용 발사체를 잘 만들면은 1년에 30번 정도의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이 E가 얼마냐를 찾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아마 스페이스X의 경쟁자들이 조금 들어오고 더 어떤 우주 경제나 우주 시장이 한 2, 3년 정도 성장을 한다면은 이 값에 대해서 이 디맨드 일레스티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쯤 SCI 논문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20번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가격 정책이라는 게 생각한 만큼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블레임 중에 하나가 그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업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저기 나일론 스타킹을 만들었더니 나일론 그 스타킹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게 너무 안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서플라이어들은 기업들은 소모성 해가지고 자주 만들고 자주 이렇게 바다에 빠뜨리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것 같은데 이거에 저 우주청이 이상한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재사용 해가지고 우리 매출 줄까봐 우리 겁이 나서 죽겠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다른 계산에서 나올 수 있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무시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변수로 넣었을 때 그 가격을 다운시키면은 그거에 의해서 수요는 다시 창출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레비뉴 그 매출 맥스가 되는 가격 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원래 7천만 불 정도 되는 발사체를 우리가 E가 얼마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값이 엄청 엘라스틱한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은 가격을 한 3천만 불에서 한 4천만 불 사이 정도를 했을 때 매출은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이건 뭐 기업 입장인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우주 수송 의 파이, 뭐 경제적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E가 그렇지 않고 뭐 0.7이다. 이게 이제 어떤 시장이냐면 GTO. 그러니까 정지궤도에서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E 값이 되게 뭐 딱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또 되게 어떤 가격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을 싸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수요를 땡기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말 그대로 헛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에리오 시장은 이 값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리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코스트 기술들이나 로코스트 어떤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잘 한다면은 결국은 그로스하게 다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재사용 발사체의 중요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이게 P랑 Q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이제 프라이스랑 퀀티티에 대한 부분인데 그전에는 왜 우주 경제가 이렇게 혁신적이고 뭐 뉴스페이스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를 조금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아웃라이어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이 그래프는 1년에 몇 번 쌓느냐 스페이스 셔틀이 1년에 몇 번 쌌느냐를 보면은 1년에 한 9번이 맥스고 한 8번 정도 쌌더라고요. 스페이스 셔틀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레벨 리퀘어먼트로 받은 게 23톤인가? 23.5톤인가를 그 ISS에 올릴 수 있는 수송 능력을 가졌는데 얘네들이 10번을 쏘더라도 230톤 정도를 에리오에 올릴 수 있는 캐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럽 애들의 아리안 발사체인데 얘네들은 이제 소모성으로 1년에 한 12번이 맥스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어서 이럴까 아니면은 공급을 못해서 이럴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을 못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10번 이상을 찍어서 만들려면은 인프라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험 설비도 필요하고 공장 뭐 탱크 만드는 공장, 엔진 만드는 공장,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나눠먹기를 하기 때문에 뭐 스웨덴은 저기 엔진, 뭐 독일은 무슨 밸브 뭐 이렇게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20번 쌓아야 되니까요, 한 30번 쌓아야 되니까요, 공장을 막 증설을 해놨다가 그게 이게 어떤 그 인더스트리가 또 상황에 바뀌어가지고 슈링크가 되거나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 기민하게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조금 꺼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외는 뭐 냉전 시대 러시아죠. 냉전 시대의 이 소유즈 계열의 러시아는 뭐 60번, 70번 이렇게 쏜 거고 이거는 뭐 수십만 명 갈아 넣어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체제가 원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미국의 아틀라스 발사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2번이 맥스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H 시리즈 로켓이 있는데 제일 많이 발사했을 때가 6번이고 지금 이제 H3 같은 경우는 타겟이 7번 이상 정도 소모성인데 7번 이상의 그 저기 연 발사 횟수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미쓰비시랑 작사가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 옛날 이야기를 다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이 재사용 발사체인
거죠. 얘네들은 이제 20개 플릿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팔콘 9을 20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돌려막기를 막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29번 재사용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1년에 100번 이상, 뭐 작년에는 134번을 쐈다라는 거에서 Q를 거의 이제 무한정은 아니지만, 예, 지금은 아마 컨스트레인이 발사장이 컨스트레인 돼가지고 Q를 많이 못 늘리는 상황인데 그 발사장만 좀 해소가 된다면 200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재사용의 어떤 장점이 아까 프라이스도 있지만 Q를 확실히 늘려줄 수 있는,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Q를 많이 늘려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예, 넘사벽, 이게 패러다임 변화인 것 같고 이게 어떤 새로운 혁신이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이 가지 않은 영역으로 이게 간 거죠. 이거는 이제 수송 능력이고 1년에 몇 번 쐈느냐, 최대 발사 횟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은 영역까지 간 거죠.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재사용 발사체 관련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하면은 크게 이제 RTLS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발사했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ASDS 또는 드론십 랜딩, 이렇게 해서 바다에 드론십을 띄워놓고 거기에 이제 착륙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그 기존 소모성 대비해가지고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뭐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자료 만들다가 우리나라랑 예산 규모가 좀 비슷한데 조금 산업 구조가 다른 나라가 어디 있을까를 보니까 이제 영국이더라고요. 영국이 한 7,400만 빌리언, 7억 4천만 불을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거보다 조금 더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쓰는데, 얘네는 발사체가 자국 발사체가 이제 작은 거를 지금 스카이로라나 이런 데서 작은 거를 개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우주 수송 쪽이 아니라 제일 얘네들은 많이 하는 게 방송, 그 다음에 밸브나 이런 것도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재사용 안 하고 우주 수송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좀 하도 힘들어서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좀 디펜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신산업 그 지난주에 혹시 우주 태양광 관련해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표하는데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새로운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주를 활용한. 근데 이제 그런 산업들의 어드레스블한 엔티티가 있을 거고, 그 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산골에서 뭐 영국 그 프리미어 리거는 내가 한 번도 안 본 애가 영국 프리미어 축구에 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 35년의 어떤 그 타임 호라이즌에서 수송 비용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가시화가 되고 가시화해서 잘 쓰고 있는 우주 인터넷 이외에 우주 관광, 우주 태양광, 우주 자원, 달, 화성 이주 이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우리 로켓이 없다면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가는 좀 뭐 약간, 여러분 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데이트 하시잖아요. 데이트 할 때 차가 있는 친구랑 차가 없는 친구는 데이트의 그 연애의 범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동차가 있는 친구들은 동해도 가고 뭐 저기 인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송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설득이 잘 안 되나? 그래서 이제 재사용 발사체라는 게 비용 경쟁력도 확보하고 공급 유용성도 확보하지만 우주 접근성을 확보해서, 요즘 뭐 소버린 스페이스 이런 말도 있는데 자주성이나 지정학적 한계 극복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국민 자긍심도 좀 중요한 것 같다.
발사체가 올라가는 거 혹시 10월, 11월 달에 누리호 쏠 때 직접 가서 보시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시거든요. TV로 보시는 거랑 누리호가 진짜 올라갈 때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보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 잘못하면 항우연 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항우연 안 보내려면은 데리고 가지 마시고 항우연을 보내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친구들 와서 발사하는 걸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어떻게 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사회가 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못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이제 리스크 시나리오인데 리스크 시나리오는 너무 이제 겁나니까 리스크 시나리오 말고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봤으면 하는데요. 여기를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제가 이 자료가 아닌가? 딴 걸 띄웠나? 제가 PPT 버전이 막 헷갈려가지고 그냥 이 엑셀 파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 수요 가격 탄력성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위성 한 기의 중량이 500kg이고 차세대 발사체가 지금 재사용하면은 4톤 정도 쏜다고 하거든요. 재사용 모드로 4톤 정도를 쏜다고 하고 우주항공청의 예산이 이제 수송이랑 위성만 딱 생각하죠. 이게 탐사가 한 1조 가져가고 뭐 항공이 한 2조 가져가고 수송과 위성은 한 6천억 정도만 있다. 그래서 이제 1회 발사당 위성을 한 8발을 실어가지고 같이 쏠 수 있고 위성 한 개의 수명 주기가 4년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 이제 발사 비용이 그 차세대나 뭐 하여튼 로켓이 1,200억이 있을 수 있고 재사용을 하면은 처음에는 좀 600억, 나중에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 400억 이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위성 한 기 제작 비용을 200억짜리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위성 부문도 열심히 뭘 하셔가지고 저비용 플랫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비용화가 되면은 그게 100억, 50억 요 숫자는 뭐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6천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발사 비용과 위성 제작 그리고 위성 발사에 이렇게 몇 번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균 발사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위성 제작이랑 뭐 총 발사 비용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한 6천억을 이런 비용 구조라면은 한 2.1회 정도밖에 못 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사체를 싸게 만들면은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 이 얘기가 있어야 된다. 여기 있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돈을 버는 거는 발사체가 버는 게 아니라 위성이 돈을 버니까요. 위성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걔가 뭐 데이터를 내리거나 사진을 내리거나 해가지고 버는데 그것도 이제 GPT한테 물어봐서 야 위성 하나마다 돈을 얼마냐 버냐 1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찾은 데이터인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버는 애는 위성 하나당 6.2 밀리언을 벌고 뭐 적게 버는 거는 이제 5 밀리언을 번다. 라고 이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평균 잡아서 50억 번다 1년에. 그리고 위성의 수명은 4년이다. 이렇게 했을 때 1,200억 발사 비용 200억 위성이면은 우리는 6천억을 가져가지고 4년 동안 3천억을 버는 거거든요.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발사체도 싸게 만들고 위성도 만약에 뭐 한 50억 정도로 싸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위성을 더 많이 쏠 수 있겠죠. 똑같은 6천억이란 재원을 가지고. 그러면 총 7.5회, 두 번 쏘던 게 7.5회까지 발사 횟수를 늘릴 수가 있고 그때 총 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총 투입할 수 있는 위성은 똑같은 6천억이지만 60기를 쏠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한 기당 50억을 벌어온다면은 걔네는 이제 1조 2천억을 벌어올 수 있는 우주 경제의 이 성장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스토리들이 실제로 구현되려면은 이 비용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다운을 시키고 더 어떤 그 위성 활용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또 어떤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에어 유니버시티에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수송 비용이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 마켓이 성장하느냐, 새로운 서비스들이 들어오느냐, 더 시장이 팽창하고 또 VC들도 그런 거 보고 이제 또 투자도 들어오고. 저는 좀 전에 우주항공청에 예산 6천억만 계산했는데 이 어떤 선순환 구조가 자리가 잡힌다면 민간 부분에 투자까지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이 우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X가 이제 여기 열심히 실패했던 부분들이 동영상으로 누가 열심히 잘 짜집기를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소리가 소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재사용 발사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재사용 발사체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어떤 그 내용이 담긴 영화가 여인의 향기라는 1988년 영화인가 뭐 그런데 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아쉽네요. 소리를 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 보면은 이제 알파치노가 장님인데 저기 대학생 데리고 가가지고 뉴욕에서 이제 좋은 근사한 레스토랑 가가지고 밥을 먹다가 이제 되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있는데 탱고를 같이 추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테스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감동이 딱 있는데 이걸 딱 보였습니다. 춤을 되게 잘 추고 여기서 지나갔구나. 여기서 알파치노가 얘기했던 게 그건데요. 탱고에는 미스테이크가 없다.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실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미스테이크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그걸 통해서 다 이게 경험을 축적하고 여기 나오겠네요. 그래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들이 다음번 시도에 반영이 돼야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어. 실수할까봐 여기 나오네요. 재사용 발사체는 실수할 게 없어요. 인생과 달리 단순하고 재사용 발사체는 정말 멋져요. 만약 실수하면 청장님한테 혼나면 돼요. 이상입니다.